협상과 관련된 프로세스는 보통 4단계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협상 커뮤니케이션의 첫 번째는 바로 신뢰 구축이고, 두 번째는 정보 교환, 세 번째는 협상을 실시하고, 네 번째는 합의 종결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는데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계는 어딜까요? 기본적으로 1단계가 되지 않으면 2단계로 넘어갈 수 없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신뢰 구축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신뢰 형성이 되지 않으면 어떤 정보도 교환이 되기 좀 어렵고 협상을 실시하고 종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 중요도는 거의 한 50% 이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신뢰 구축의 가장 또 좋은 스킬들이 바로 미소와 칭찬이다. 그래서 이 감정과 관계에 대해서 상호 간에 어떤 긍정적인 관계에 긍정적인 감정의 모두가 있었을 때 이 신뢰 구축이 빠르게 또 형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참고로 팁을 말씀드리면 이제 밀러링 기법이라고 해서 보통 이렇게 상대방이 웃으면 또 같이 이렇게 웃게 되잖아요. 그래서 전염 효과도 있고, 그래서 미소 효과, 칭찬 효과 이것들을 같이 신뢰 구축에 연동을 줘서, 하지만 가장 파워풀한 건 뭐다? 제3자의 소개, 제3자의 추천, 제3자의 어떤 평판에 의해서 내가 신뢰 구축이 좀 빠르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정보를 교환을 하게 되겠죠. 정보를 교환해야 그걸 가지고 협상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부분들에 대한 요구와 욕망을 나눠서 아젠다가 설정이 되면 그거에 따른 대안들을 이렇게 쭉 제시하게 되죠. 정보 교환은 이제 보통 이제 질문과 관점 혹은 질문과 경청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정량적인 것보다는 정성적인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량적인 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수치적인 부분, 계량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거에 대한 감성적이고 정서적인 이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신뢰 구축과 정보 교환을 통해서 이제 소위 말하는 팩트 파인딩이죠. 그것들이 완성이 되면 세일즈 협상이 시작되는데, 여기서 로직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어떤 기본적인 어떤 여러 가지 어떤 패턴들의 협상들이 이제 실시가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에임 하이에 대한 법칙은 꼭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가장 높게 설정을 최대치를 잡아놓고 거기서 시작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는 거죠. 맥스에서 시작하게 되면, 그래서 앵커링 기법이라고도 하는데요. 우선 위에서 딱 꽂고 시작하면 그 부분들이 앵커 다시 돼서 딱 기점이 돼서 거기서부터 전으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협상을 실시하게 되고 마지막 이제 합의 종결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그런데 우리가 협상을 마무리 질 때, 특히 이제 세일즈 협상을 마무리 질 때 우리가 가치적 협상, 분배적 협상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흥정에 대한 내가 얼마 줄게 너가 이런 차원에 대한 부분은 가장 일차원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가치적 협상이라고 해서 통합적 협상에 대해서 당신도 나도 서로 간에 이익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는 형태의 협상이 가장 중요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 예시를 들어볼까요? 협상에 대해서 좋은 예시 하나 드릴게요. 우리나라의 까르푸가 성공해서 나갔습니까? 실패해서 나갔습니까? 실패해서 나갔어요. 월마트도 실패해서 나갔어요? 성공해서 나갔어요? 월마트도 실패해서 나갔어요. 그런데 재밌는 얘기는 까르푸는 돈을 벌어서 나갔어요. 월마트는 돈을 그닥 벌지 않았습니다. 얘기는 가치적인 부분인데, 월마트도 충분히 돈을 벌 수 있었지만 월마트의 협상의 제일 조건이 뭐였냐? 놀랍게도 까르푸는 무조건 돈이었어요. 그래서 원래 8천억이었는데 이걸 매장 수로 늘려서 1조 2천억, 그리고 마지막 롯데마트에 1조 5천억, 최종적으로 이랬는데 1조 8천억이 팔렸습니다. 그런데 월마트는요, 그런 조건을 일단 배제를 시키고 제일 조건이 뭐였냐면 고용을 승계해라. 직원들의 고용을 승계하는 조건이 협상의 제일 조건이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어떠한 가치에 따라서 협상이 잘 됐다 못했다를 판단하셔야 되지, 물량적이고 계량적인 부분만 가지고는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영업 협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주장하고 싶어요.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귀로 하는 것이다. 일단 많이 들으셔야 돼요. 그 고객의 얘기를 많이 들었을 때 우리가 세일즈 협상에 놀라운 어떤 합의 종결을 가는 과정에서 대안들을 즉시 그리고 정확하게 내낼 수 있다. 그리고 협상 당사자와 실무자로 구분하셔서 과연 누가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있을까. 세 번째는 히든 메이커도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 히든 메이커라는 건 뭐냐면 제3자의 영향력이 굉장히 그러니까 당사자는 아닌데, 권력의 어떤 행사자는 아닌데, 그것의 고문의 역할을 해주는, 자문의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재밌는 얘기 예시로 이런 게 있겠죠. 북한에서 중국 어떤 이런 영향력도 있겠고요. 만약에 북미 회담을 한다. 그러면 북한에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게 중국도 있지만 미국에도 있어요. 미국에 누가 있을까요? 김정은 그 북방위원장이 가장 좋아하는 게 농구라는 스포츠입니다. 근데 데니스 로드만이라는 미국 NBA 뭐 스타죠. 이 초청을 해가지고 했던 경우, 데니스 로드만이 그렇죠. 히든 메이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예비 장모 뭐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만 이 어떤 부부 싸움을 했어. 그러면 이제 장모님의 영향력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남편이 제일 먼저 히든 메이커로 활용할 수 있는 장모다. 그래서 이 부분들 히든 메이커도 우리가 세일즈 협상을 할 때 그래서 직접적으로 남편이 사인을 하지만 여성의 영향력이 굉장히 세잖아요. 그 히든 메이커는 여성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셔서 세일즈 협상 프로세스를 협상의 3요소는 보통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시간과 정보와 권력. 그런데 이 시간에 대한 부분에서 너무너무 많은 실수를 합니다.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쫓기는 자가 훨씬 더 조급해지는 자가 협상에 대해서는 약화될 수밖에 없어요. 협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뭐 역사적인 어떤 예식입니다만 베트공하고 미국하고 협상을 하는데 제네바에서 협상을 하는데 베트공 단장이 알았어요. 어떤 정보를 알았냐면 미국에서 협상단이 딱 도착을 했는데 3개월 호텔 예약했다는 걸 알았어요. 자, 그럼 만약에 우리 베트공 단장이다. 우리 선생님들이 베트공 협상 단장이에요. 자, 호텔 얼마나 예약하시겠습니까? 3개월? 2개월? 1개월? 아니면 4개월? 5개월? 놀랍게도 3년을 예약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누가 더 시간에 대해서 여유가 있느냐. 그래서 다음 주까지 정리하시죠. 다음 주까지 협상 종결하시죠. 라고 그 말을 뱉는 순간 그 사람이 쫓기게 돼 있다는 거죠. 시간에 대한 부분은 함부로 그래서 언급을 하시는 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정보를 많이 알면 뭐 이건 말할 필요가 있죠. 어떤 정보, 유물리적인 정보가 있죠. 이성적인 정보, 논리적인 정보도 있지만 개량적인 정보도 있지만 정서적이고 감성적이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내면, 그 사람의 가치 철학, 그 사람의 세계관, 인생관 이런 부분까지. 근데 그 정보들을 어디서 통화하면 좋겠다? 소위 말하면 요즘 SNS가 워낙 많이 돼 있잖아요.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카카오 스토리라든가. 그러면 그분들의 글을 이렇게 쭉 읽으면 그 사람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저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SNS, 디지털의 구조를 활용하셔서 상대방과 협상 당사자, 세일즈 협상 당사자와 충분하게 어떤 인지된 정보를 가지고 협상에 나가신다. 굉장히 놀라운 효과를 볼 수 있다. 세 번째는 이제 권력인데요. 이 영향력, 이 파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드러나지 않는 공식적인 상황에서 드러나지 않는 다양한 역학관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멘트 하나가 그러니까 그 사람의 지인관계, 주변관계, 친척관계, 소위 말하는 자녀관계 이런 것들 속에서 어떠한 영향력을 누구에게 제일 많이 받느냐 그것에 따른 이런 권력관계에 의해서 협상은 좌지우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복심이라고 하잖아요. 복심. 정치적인 용어로.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협상력을 정의한다. 전 그러면 MP는 ISG2다. 이렇게 ISG 제곱, ISG2.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세 가지 요소인데 첫 번째 뭐냐? 인터레스트, negotiation power, 협상력은 인터레스트, 스킬, 그리고 will 해가지고 보통 인터레스트라는 거는 이해관계, 그래서 상대방의 관심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얼마만큼 욕망을 가지고 있냐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 사람이 드러난 요구. 그래서 드러난 요구라는 포지션이 아니라 그 사람이 드러나지 않는 인터레스트. 그 사람의 욕망이 얼마만큼 이 협상에 관심이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이 협상력이 좌지우지가 된다라는 것이죠. 관심, 애정도, 그러니까 집중도에 따라서 협상력은 달라질 수밖에 없죠. 두 번째는 이제 스킬에 대한 부분인데, 요거는 협상 전술에 대한 부분이니까. 근데 이 세일즈 협상에서 제일 중요한 협상 전술은 저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상대방과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일반적인 부분을 접목을 한다라고 봤을 때, 첫 번째는 바로 제가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뭐죠? 미소와 칭찬을 통해서
신뢰도를 높여라.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신뢰관계가 형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신뢰가 형성이 안 되면 어떠한 부분의 협상도 진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보면 기분이 나빠. 저 사람 보면 감정이 생겨. 그닥 좋은 느낌이 아니야. 근데 어떻게 협상력을 발휘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뭐죠? 전달자라고 하죠. 그래서 설득의 어떤 과정에서 제가 말씀 좀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후광 효과도, 초두 효과도, 뭐죠? 할로 이펙트라고 해서 방송, 책, 그리고 뭐죠? 투두 효과, 복장, 외모, 이런 것들이 다 해당이 되는 게 이제 협상 전술입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큰 게 굿윌. 그래서 선의, 배려, 인간성 이렇게 있는데 일단은 좋은 의지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그것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의지를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건 인터레스트랑 약간 중복이 될 수 있고 중첩이 될 수도 있겠지만 니즈에 대한 부분이겠죠. 이 필요성에 대한 부분. 근데 자, 여기서 근데 잘 보시면 좀 한 발짝 더 들어볼게요. 니즈 베이스 셀링이다 해가지고 니즈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니즈와 원추로 나눴을 때 그 사람의 필요성, 그 사람의 욕망 이렇게 나눴을 때 사실 이 두 가지를 잘 건드려 줘야 뭐죠? 니즈와 원추를 잘 건드려 줘야 그 사람의 의지로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니즈를 환기를 시키던가 니즈를 자극을 하던가. 근데 저는 또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니즈보다 더 중요한 게 과연 뭘까? 원치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니즈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포지션에 대한 부분이고요. 원치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뭐죠? 욕망, 인터레스트에 대한 부분과 연결이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당장 그 사람이 필요성을 느낀다라는 부분들은 그냥 뭐 내가 일상생활에 크게 불편함이 없어. 근데 그 불편함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어떤 스토리라든가 예시라든가 비유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것들이 있어야 거기에 대한 의지가 생기는 것이죠. 자, 정리하면 협상력을 키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스킬을 배양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의지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그 사람의 인터레스트, 그 사람의 관심에 대한 부분을 고양을 시켜줘야 이것이 나의 협상력으로 발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고양을 시킬 것이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커뮤니케이션 스킬로 말씀드렸던 질문과 경청을 통해서 계속해서 배양을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간단하게 말씀 좀 드렸습니다만 협상에 대한 부분들과 설득에 대한 부분은 다 맥락화되는 부분이니까요. 연동하셔서 복합적으로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